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보다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반발할 움직임도 있어서 진료 대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밤샘 토론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대학병원 진료 차질을 피하게 됐지만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감시망을 피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차례로 휴가를 내 진료실을 떠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또 병원과 수련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료 현장을 떠나는 방안도 점쳐집니다. 2월 말이면 해마다 10% 정도 병원을 옮기는 응급의학과의 경우 이 같은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병원에서는 그만두고 다음 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서워해야 하는 게 지금 의사들 파업이 아닙니다. 의사들의 포기예요.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각자 계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반발할 경우 사실상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진로를 그렇게 통으로 다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극한 투쟁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대화 설득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주 전국적으로 권기대회를 통해 투쟁력을 모은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는 이달 말 본격적으로 투쟁하자는 목소리도 있어서 진료 대란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단 전공의 협의회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전국 대부분 전공의가 일선 의료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좌절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 합의로 기구를 구성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 인력의 증원과 감원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하면서 가장 걱정이 큰 건 당사자인 의사도 그렇다고 병원이나 정부도 아닙니다. 바로 환자와 그 가족들인데요. 어렵게 잡은 수술이나 치료 일정이 미뤄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들은 왜 의사 파업의 희생자가 본인들이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요즘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가족들은 걱정이 늘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혹여 치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의 경우 어렵게 잡은 수술이나 치료 일정이 미뤄질까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파업을 했을 경우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 분들이 빠지게 되면 응급상황을 대처하실 의사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랬을 때가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죠. 항암과 항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지역에서 큰 병원을 찾아 서울로 원정 치료를 다니는 환자들은 불안감이 큽니다. 대학병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전공의 집단 행동 얘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밖으로 욕심내는 것밖에 안 된다. 상급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보다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병원에서조차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크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죠.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 파업으로 왜 본인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가 가장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파업 기간 동안 아프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환자들 때문이라도 파업은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애들도 계속 막 병원으로 살거든요. 1년 내내 뭐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니까. 정부는 의료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사후 약방문도 못 되는 대책이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공천 면접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른바 곱셈 정치를 통한 이기는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 등 예비 후보 간 조정이 쉽지 않은 곳도 있지만
지역구 재배치 논의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집권 여당의 총선 공천 면접 심사 첫날, 한동훈 위원장은 뺄셈이 아닌 곱셈 정치를 통해 본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끈 민주당은 쓴소리 할 사람들을 다 하나씩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잘라내는 정치를 하고 있죠. 그건 뺄셈 정치입니다. 그건 국민에게 도움되나요? 내부 정치나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는 공천만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강세 지역 출마자들을 격전지에 재배치하는 건 전략상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낙동강 벨트에 헤쳐 모인 PK 지역 중진들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 예비 후보들의 지역구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공천 칼자루를 쥔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중요한 우리 인력들이 지원자들이 몰린 경우에는 좀 재배치 좀 해가지고 특히 서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교통정리 대상으로 꼽히는 지역은 전현직 의원 3명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중성동 을입니다.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고, 일단 제일 먼저 신청한 제가 조장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유권자분들을 만나면서 뛰고 있는데 그 본분에 이 순간 이후로도 충실을 해야 된다. 서울 강남을 공천을 신청한 박진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다른 지역 배치 역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당의 이번 총선에서 서울 수복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 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17일까지 지역별로 계속됩니다. 당장 오늘부턴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단수 추천 후보들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인데 여당이 강조한 이기는 공천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부 총선 예비 후보들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하는 등 인적 쇄신 행보에 직접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일각에선 비명계 찍어내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가 내홍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후보 간 경선 돌입을 앞두고 현역평가 하위 20%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예고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저조한 성적을 낸 문학진 전 의원 등 일부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상 불출마를 당부한 겁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일부 선배 중진급 후보들에게 후배들을 위한 길을 터달라는 취지였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에겐 이른바 올드보이 청산 의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과 인적 쇄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비명계 속가내기가 본격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공정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하려다 하면 혹시 소위 비명 찍어내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당대표가 직접 쇄신 행보에 나서면서 현역 하위 20% 명단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컷오프 가능성이 큰 경선 감점 대상에 친문 등 비명계가 대거 포함될 경우 가뜩이나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내분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를 1차 분수령으로 꼽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이 대표가 거듭 통합을 강조하긴 했지만 전략 공천 지역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낸 임 전 실장의 거취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제 기조를 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임종석 전 실장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공천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지도부도 고민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명 친문 나누지 않는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가 남아 있는 건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서의 경쟁력이 누가 가장 있느냐를 봐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죠. 제3지대 신당이 공천 탈락자 영입 경쟁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적 쇄신과 단합 유지라는 양립하기 힘든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판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 정치,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진보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 자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국민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가 경질적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진 회의에서 뜻을 모은 이석재 부회장은 정몽규 회장과의 독대에서 사퇴를 건의했고 정 회장은 마땅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소집된 축구협회 임원회의에서 선수 출신 협회 부회장과 임원들은 경질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분위기가 전부 다 지금 사퇴 쪽으로 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분들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머지들도 이제 다 그 얘기들 다 했지. 이석재 협회 부회장은 회의를 마치고 정몽규 회장을 독대해 임원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임원회의가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니지만 협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만큼 정 회장도 당초 유임 쪽으로 기울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회장님 뜻을 나한테 아까 살짝 붙이더라고. 명분이 있어야 4강까지 올라가. 그래도 그나마 뭐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정몽규 회장은 내일 열리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개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사항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질의 최종 걸림돌은 역시 자녀 연봉입니다. 클린스만 감독만 대략 70억, 코치진을 포함하면 약 80억 원을 줘야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한다는 것도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계획보다 늘어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최근 300억을 대출받았는데 정 회장은 위약금을 줄 경우 악화되는 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한 경질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와 업무 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것을 강요해 협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보다 둔화했지만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며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3.1%로 전문가 예상치 2.9%를 뛰어넘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3.9% 올라 전문가 예상치인 3.7%를 웃돌았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EU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U 경쟁 당국은 두 기업이 통합하면 화물 사업 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부분을 분리 매각하고 티웨이 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과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노선 4개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발표에 따라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종목들이 최근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늘었는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 기댄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들어 우리 증시의 최대 하두는 단연 저PBR 투자 열풍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사례를 본받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게 결정적입니다. 앞으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엄정한 시장 기율 확립 등을 통해서
우리 증시가 재평가받는 레벨업되는 경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자 금융이나 보험, 자동차 같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저PBR 업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0거래일 동안 무려 5조 원 넘게 사들이며 강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또는 배당 확대라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정 수준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죠. 덩달아 빚을 내고 투자하는 B2도 늘어났습니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아직 갚지 않은 돈을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저PBR 종목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주와 금융주에서 일제히 증가한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저PBR 종목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옥석을 가려낼 때는 PBR만 보시지 마시고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 이익률, 얼마나 회사들이 자기자본을 갖고 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 실적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단순 정책 수혜에 기댄 종목들의 주가가 단기간 오른 뒤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 사례가 많았던 만큼 지나친 기대감은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백현동 비리 의혹에 관한 첫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다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5달 만에 풀려난 김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늘 선고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 원과 함께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9개월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백현동 사업에서 김 씨의 역할은 사실상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것뿐이었다며 김 씨가 친분을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거액을 챙겨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 과정에서 정바울 회장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고 정 전 실장이 이를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씨의 친분 관계를 토대로 청탁이 실현된 것인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법원 판결로 검찰이 주장해온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돼 향후 정 전 실장은 물론 이 대표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대표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이 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한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 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 씨는 전세 보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보존금 148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115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에서 화물차 석 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4톤 화물차 50대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25톤 화물차 운전자 2명도 다쳤습니다.
사고는 A씨가 몰던 1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먼저 들이받으면서 또 다른 25톤 화물차까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25톤 유조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15분 만에 진화를 마친 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정보 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첨단 무기 개발 노력과 역량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거듭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김정은의 첨단 무기 체계 개발 노력과 역량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동맹관계 역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양자관계와 한미일 3자 관계 강화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북한을 두둔하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정부가 재차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대사가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이번 주 방한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예방합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터너 특사가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장관 예방, 평화 외교 기획단장 등 우리 정부 인사들과 면담하고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면담과 간담회 등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터너 특사의 방한이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 계기로 북한 인권에 관련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선 농민 수만 명이 트랙터 만여 대에 나누어 타고 수도 델리로의 상경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2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건데 경찰의 강력 대응에 맞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농민을 태운 트랙터가 줄지어 이동합니다. 수도 델리로 향하는 도로는 시위 차량 만여 대로 꽉 찼습니다. 경찰은 델리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입을 막았습니다. 뽀얀 최루 연기와 함께 경찰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된 시위대가 우왕좌왕합니다. 물대포까지 동원해 해산에 나섰지만 시위대도 돌을 던지며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농민들이 시위에 나선 건 정부가 2년 전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시장을 개방하려는 법안 통과에 반대해 1년 동안 천막농성하며 얻어낸 약속입니다. 긴 투쟁 과정에서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등으로 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2년 넘는 협상에서 결과를 받아내지 못하자 또다시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एमएसपी खरीद की गारंटी का कानून बनाएं, डॉक्टर स्वामीनाथन कमीशन की रिपोर्ट के अनुसार फसलों के दाम दें, गन्ने को भी C200 के साथ जोड़ दें. 농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모디 총리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6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11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영남 지방으로도 확대되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이남에 5에서 20mm, 제주도에 최고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 대전 9.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6도, 광주 19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은 새벽에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밤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모레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하태경 의원과 이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해운 전 의원이 나란히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을은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99%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어젯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 3명 모두 지역구를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경기도 내 36개 지역구와 인천, 전북 지역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틀째 면접 심사를 이어갑니다. 또 어제 진행한 서울과 제주, 광주 지역 면접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단수 추천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공관위는 지역별 공천 신청자가 1명이거나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자를 서둘러 단수 추천해 본선에 대비할 시간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이른바 전략 공천으로 불리는 우선 추천이나 경선 대상 지역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사실상의 컷오프로 평가받는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 일정이 선거구 획정 지연 탓에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어제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경선을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위 20%에도 충분히 경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공관위의 입장이라며 개별 통보를 하고 경선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선을 50여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소상공인과 지방국립대 경쟁력 강화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계호 정책위의장 등은 오늘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 연합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과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지원책을 논의합니다. 이 대표는 내일은 충북대 오창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현장 간담회에서 부실한 거점 국립대의 교육 여건을 듣고 대학과 지방을 살리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부산을 물류와 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병원 건립 등을 약속하며 통큰 선물을 안겼는데 총선까지 전국 시도를 돌며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주제별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방시대를 주제로 비수도권 지역 첫 민생 토론회를 부산에서 개최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으며 지역 균형 발전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입니다. 이어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각종 정책 추진 방안을 줄줄이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제 허브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정, 세제 지원 등으로 인재를 유치해 부산을 물류와 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은 물론 삶의 질도 확실히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과 사직구장 재개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 부산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는 그야말로 선물 공세를 한 윤 대통령은 동네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를 겪었던 만큼 총선을 앞두고 민심 다잡기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호흡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을 선호하고 있다는데 총선이 있는 4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골고루 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척추치료병원의 대리수술과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한 YTN 단독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팀을 새로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한 차례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또 대리수술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했던 척추치료병원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 서부경찰서와 해당 병원에 대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보도 여파로 경찰은 서울 은평구 척추치료병원을 둘러싼 대리수술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대리수술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의 관계자들이 입건되고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도 대리수술을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리수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가담한 의료인까지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장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대리수술 외에 쓰지도 않은 비급여 치료 재료를 썼다고 환자를 속이고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병원장은 경찰 수사가 임박해오자 직원들에게 비급여 치료 재료 입출고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현재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은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언제부터 안 들어왔는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이들이 대리수술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서 이미 밝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리수술 의혹 재수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흘린 혐의를 받는 전 수사팀장 관련 수사도 조만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총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3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 씨가 호화 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 부부의 1심 선고도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씨의 큰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매출이 크게 뛰었지만 높은 금리와 공사비 부담에 영업이익률은 뒷걸음쳤습니다. 올해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연건설 워크아웃 이후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건설사들은 미리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었는데도 주요 건설사들의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에 쥔 이익은 줄었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 1위 삼성물산 건설 부분의 지난해 매출은 19조 3천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30% 넘게 늘었습니다. 카타르 태양광 사업과 네옴터널 등 해외 사업 수주에 선전하면서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원자재값 상승과 건설 경기 악화로 영업이익률은 5.9%에서 5.3%로 하락했습니다.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한 현대건설도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0.1%포인트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내 주택사업 비중이 큰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 하락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GS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아파트 재시공 비용까지 포함하면서 영업이익률은 4%대에서 마이너스 2%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공개된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이처럼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여지없이 하락했습니다.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가. 근데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이익은 감소하는 구조로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올해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건설 경기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 걸로 예상됩니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양건설을 시작으로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 일부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은 줄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유동성 위기설에 휘말린 건설사들은 자금 확보에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정도입니다. 높은 공사비와 금리 부담에 분양시장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악순환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 시각 세계눈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올해 들어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전달보다 0.6%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know that rental inflation has slowed, but it takes a while to show up in CPI. We see how the economy is moving, and we don't focus on a one month data. 시장은 올해 첫 물가 데이터가 예상치를 웃돈 데 주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9% 상승을 점쳤지만 기대와 달리 2%대 진입에 실패한 겁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Right, that does throw kind of a monkey wrench in this broader narrative, that we were going to kind of see the end of the tightening cycle and the really aggressive assumptions that markets had in terms of rate cuts, kind of going through this year. 최근 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며 강세장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2% 가까이 빠졌고 S&P 500 지수는 다시 5,0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5월까지는 금리 동결이 이어진 뒤 6월에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튀르키예 한 금광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9명의 노동자가 묻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오후 2시 30분쯤 튀르키예 동부 에르진잔주에 있는 쾌플러 광산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소 9명의 노동자가 묻혔다고 현지 방송 NTV가 보도했습니다. 알리 예를리카의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산사태 발생 후 작업자 9명으로부터 연락이 끊겨 400명을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국방비는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2,930조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는 세계 군사력 균형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방비가 지난 2022년에 비해 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이 현지 시각 13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담은 95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27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상원을 통과한 이번 수정안은 앞서 지난 7일에 부결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서 견해차가 컸던 국경 통제 관련 내용을 뺀 것으로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는 약 60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 정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기밀 문건 유출 의혹으로 기소되지 않은 데 대해서 미국 유권자의 과반은 특별 대우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최근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3%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을 현행 5일 격리 권고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격리 기준을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서 약을 먹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을 경우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신임 사령탑에 이범호 1군 타격 코치를 선임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2년간 총액 9억 원입니다. 이범호 신임 감독은 2000년 한화에 입단한 뒤 2010년 일본 소프트뱅크를 거쳐 2011년 기아로 이적했으며 KBO 리그 통산 타율 2할 7푼 1리를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이범호 신임 감독이 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선수단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있어 팀 분위기를 빠르게 추스를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해 YTN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통위원 대부분이 빠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대주주 변경 승인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 방통위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에 반대해온 YTN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ENT를 YTN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한 지 엿새 만입니다. 전국 언론노조와 YTN 노조는 방통위를 상대로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고 처분의 효력을 우선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방통위가 사실상 파행 상태에서 내린 승인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사업자 승인 관련 사안은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참석한 2인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승인이 이뤄진 건 정치적 다양성 반영이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란 겁니다. 앞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를 지명한 것도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2심 법원 판단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조 측은 유진ENT가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된 뒤 추가로 낸 개선 계획은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제출된 자료는 400여 장에 달하는데 방통위가 검토하고 기존 심사위원 등에게 자문만 얻었을 뿐이고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한 시간도 일주일에 불과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2인 방통위 체제의 YTN 매각 결정은 절차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할 수 없는 불법과 하자의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반면 방통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혹은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2인 체제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추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쳤다며 검토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우선 판결 전까지 방통위 승인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안에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이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법원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신문기일을 정해 방통위 승인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법으로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A씨와 시의원 B씨 등 모두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중순 기호와 이름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대덕구청의 20여 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하고 새 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총선 직후 토론회와 3자 대면 등을 통해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어제 광주군공항 무한 이전에 앞서 오는 4월 24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국방부 등이 참여해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제주도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 강릉 15.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 1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